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말을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제 자신이 덜 초라하게 느껴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조금 척박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준 사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잠시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지 전부 또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편적인 장면들만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한데 특정 장면만 콕 박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늘 안방 구석 보일러가 가장 뜨끈하게 들어오는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계시던 우리 아버지요. 그 자리는 언제나 아버지 자리였어요. 이불이 살짝 들썩거리고 숨소리가 들리고 저는 방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죠. 괜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때마다 엄마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방문을 살짝 닫으면서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배고프지 않아? 밥 먹자. 아버지는 잠드셨으니까 조용히. 음, 근데 아빠도 밥 안 먹은 거 아니야? 아버지는 지금 막 약 먹고 누우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차려드리면 돼.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 하고는 부엌으로 가셨죠. 그 뒷모습도 아직 기억나요. 우리 집은 흔히 말하는 촌동네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정말 논밭밖에 없는 완전 시골은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오랜 시간 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촌이긴 했지만 꽤 큰 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응급실도 있고 전문 진료과도 다 있는 그런 병원이었죠. 그래서인지 동네에는 병원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도 많았고 식당이나 가게도 제법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서울 가서 살아야지 같은 말을 할 때도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숨 쉬듯 익숙한 공간. 저는 제가 태어나고 살아온 그 도시를 참 좋아했어요. 나한테는 그 동네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골목길 냄새도 병원 앞 분식집도 해질 무렵이면 조용해지는 거리도 다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많이 연약하고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그냥 아빠는 원래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운동장을 뛰어본 기억이 없어요. 손을 잡고 달려본 적도 없고 공을 차본 적도 없었죠. 보통 체육대회나 운동회가 있으면 부모님이 참석하잖아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줄다리기도 하고 계주도 뛰고요. 그런데 저는 운동회 날이 그렇게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빨리 와 하면서 손을 흔들고 엄마 아빠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저는 늘 선생님 옆에 있었어요. 선생님 옆에 앉아서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김밥을 같이 먹었죠. 어제 연락 받았어. 얼마나 바쁘시면 딸이 운동회를 하는데 김밥도 못 사주신다니. 아, 엄마가 일을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건 없지. 어른들 일에 괜히 피해만 보는 건데 뭐. 이런 대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사실 거짓말이었죠. 엄마가 출근을 해서가 아니라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였으니까요. 두 분 다 운동회 같은 데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거든요. 아버지는 신장이 무척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하러 다니셔야 했고 먹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염분이 많은 음식은 당연히 안 됐고 갑상선 문제 때문에 해조류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미역국도 김도 마음대로 못 드셨어요. 아빠, 미역국도 먹으면 안 돼? 오늘 내 생일이라 엄마가 조개도 넣고 끓인 건데. 음, 먹고 있는 약이 있어서 우리 딸 맛있게 먹어.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식단을 따로 챙기고 제 밥도 챙기고 집안일에 병원까지 오가면서요. 엄마는 늘 바빴고 늘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티를 잘 안 내셨죠. 엄마는 괜찮아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 그냥 괜찮은 척 하신 거였겠죠. 처음에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요.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요. 엄마 말로는 아버지 안색이 좀 파리하긴 했지만 그냥 사람이 너무 말라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어요. 원래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어요. 외할머니는 평생 밭일만 하셨고 집에는 늘 먹고 사는 걱정이 먼저였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의 시댁은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었대요. 그 시절엔 소 몇 마리면 그래도 살림이 조금은 되는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엄마를 빨리 시집 보내서 집에 입 하나라도 줄이고 또 사돈댁에서 혹시라도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를 딱 3번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땐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요. 아빠가 말수도 적고 눈도 착하고 괜히 믿음이 갔대요.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을 때였대요. 그때서야 엄마는 알게 됐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신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게 단순히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는 것도요.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금방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픽픽 쓰러졌고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하셨대요.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은 한 움큼이나 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투석을 받아야 하는 몸이었죠.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땐 진짜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어요. 시집 오자마자 남편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기 결혼 아니냐고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 웃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묻어났는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졌죠. 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무던하게 이야기를 꺼내던 엄마도 친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엄마 말로는 엄마가 시집 오고 나서 외할머니 댁으로 소 한 마리를 보낸 뒤에 친할머니가 모든 지원을 끊었다고 했어요. 약값이든 생활비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시기였다고요. 외할머니는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말을 했대요. 딸이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 조금만이라도 보태달라고요. 그런데 사실 친할머니네 집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엄마는 말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언제 쓰러질지 모를 만큼 병약했으니 병원비만 해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의료보험 제도도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병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돈이 필요했고 약을 타는 것도 부담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매일같이 아버지 옆을 지켰다고 했어요. 밤에도 낮에도요. 투석을 받으러 갈 때도 함께 갔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물도 먹이고 약도 챙겼대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돌보던 어느 날이었대요. 친할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소 한 마리 값에 병간호 해줄 사람 하나 들였으니 싸게 먹힌 거지. 그래, 이래서 가난한 집 딸을 데려와야 부려먹기 쉬운 거라니까. 근데 진짜 형님, 소 한 마리만 줬어? 그럼 뭐 2마리 주랴. 한 마리 값이 얼만데 그거면 충분하지. 그 말을 엄마가 우연히 엿들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요. 그 말을 뒤에서 몰래 들은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도망이라도 갈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친할머니한테 엄마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픈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간병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로요. 그때 저는 그냥 그런 집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늘 누워 계셨고 집안 풍경은 늘 비슷했어요.
안방에서는 아버지가 숨을 고르고 계셨고 거실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엄마가 늘 분주했죠. 그리고 꼬장꼬장한 친할머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인생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땐 참 무서운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전현이 사내놈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할머니, 손녀딸은 싫어요? 딸년을 어디다 쓰냐? 시집가면 그만인 것을. 아들을 낳아야 평생 효도받고 살고 대도 있지. 내가 아주 씨알을 잘못 골랐어. 그 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괜히 몸을 더 움츠리게 됐고 할머니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없었어요. 언니도 오빠도 없었고요. 집에는 늘 저 혼자였죠.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누가 설명해 준 적은 없었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무엇보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건 어린 눈으로도 너무 잘 보였거든요. 엄마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이상하게도요. 천년만년 엄마에게 잔소리를 할 것 같았던 친할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루아침이었대요. 갑자기 쓰러지셨고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남긴 소들 잘 팔아서 우리 아들 잘 보살펴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엄마는 유언처럼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의 병간호를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정말 단 하루도요. 몸살이 나도 열이 나도 엄마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친할머니가 남기고 간 소들은 진즉에 다 팔렸어요. 하나둘 팔아서 전부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갔죠. 땅도 조금씩 야금야금 팔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 정말 외곽에 덜렁집 한 채만 남더라고요. 엄마는 그 집에서 아버지와 평생을 살았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로요. 그러다 제가 20살 중반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엄마는 평소처럼 약을 챙기고 있었고 저는 옆방에 있었죠. 아버지가 떠난 뒤에는요, 뭐랄까요? 엄마도 저도 갑자기 길을 잃은 사람처럼 됐어요. 평생 해오던 일이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달까요? 그래도 추억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그 집을 떠날 엄두가 안 나서 우리는 그대로 눌러붙어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저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두고 집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나섰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에 보태고 싶었거든요. 그 집의 지방령처럼 저는 그렇게 집에 남아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엄마는 동네 식당에 일을 나가셨어요.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하고 바쁜 날엔 홀서빙까지 하셨죠. 저는 동네에 작게 운영되던 정수기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서류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월급을 받아서 엄마 손에 쥐어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조금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 집 딸은 언제 시집 보내려고 그래?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물어온 거 있는데 선자리에 보내볼 켜? 선자리? 우리 애도 시집을 가긴 가야 하는데. 선자리 같은 거 어색해서 싫은데. 어색하다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한번 나가봐.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은 참 건강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빛도 좋고 잘 웃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건강이야말로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집안도 학벌도 재산도요. 오로지 건강 그 하나만 보고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목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늘 항상 톱질을 하는 사람이었죠. 말끔한 정장보다는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목공소가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작았어요. 4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 그 안에 톱이며 대패며 온갖 연장이 다 들어차 있었죠. 규모가 컸으면 우리도 돈을 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좁은 공간에서 의뢰받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책장, 식탁, 수납장 같은 것들이요. 우리 집에는 남편이 만든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식탁도 남편이 만들었고 아이들 책상도 남편 손을 거쳤고 신발장도 마찬가지였죠. 남편 옷에는 늘 톱밥이 묻어 있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작업복에서 톱밥이 우수수 떨어졌죠. 빨래를 할 때마다 아이고 또 이거부터 털어야 하네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솔직히 귀찮았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감사했어요. 건강한 남편이 많지는 않아도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니까요. 남편은 우리 아버지와는 정말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연약하고 아픈 이미지였다면 남편은 딱 봐도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기골이 장대한 타입이라 그런지 뼈도 통뼈였고 키도 무척 컸어요. 팔뚝만 봐도 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달까요? 우리 엄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양서방은 건강해서 좋다고 웃으셨어요. 그 말에 남편은 쑥스러운지 웃기만 했고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정말 그 말 그대로였거든요.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난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남편 일은 늘 들쑥날쑥했어요. 주문이 몰릴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도 한동안은 의뢰가 뚝 끊겨서 목공소에서 먼지만 닦고 있는 날도 있었죠. 결국 정수기 회사에서 받는 제 월급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 와중에 애는 둘이나 생겼어요. 하나 낳고 나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둘째가 생겼죠. 애들 분유값, 기저귀값, 나중엔 먹이는 걱정까지요. 하루하루가 계산의 연속이었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시어머니는 늘 선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네 집에는 선산이 있다고 산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너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는 우리 땅 팔아서 먹고 살 길 만들어 줄게.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봐라. 네, 어머님. 정말 저희 죽을 만큼 힘들 때 꼭 도와주셔야 해요. 내 자식들인데 내가 그 산 파는 게 아까울까 봐. 명절에 성묘를 가면 더 심했어요. 산에 올라가서는 이 산이 다 우리 산이야 하면서 그렇게 으스대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산이 그렇게 큰 돈을 가져다 줄 산은 아니었어요.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산이니 팔아줄 수도 없는 땅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허세를 떨었어요. 이거만 팔면 말이야, 꽤 돈이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 손주들 서울 가서 공부시키자.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죠.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죠. 그 산 팔아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는 걸요.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면서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걸요. 결국은 그 말로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 잘 모셔라 이런 뜻이었죠. 저도 바보는 아니라서요. 그런 눈치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비위를 잘 맞춰드리면서 살았어요. 말대꾸를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떻게든 들어드려고 했었죠. 사실 푼돈이라고 해도 정말 돈 1원 한 푼이 귀할 때 그 선산을 팔면 숨통은 트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었어요. 당장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남편 목공소는 늘 소일거리만 잔뜩이었지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목수로서의 삶을 정말 좋아했죠. 남편은 목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다고 톱질을 하면서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성품이 참 바른 사람이었어요. 욕심도 없었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남편이 큰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저는 괜찮았어요. 애정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주고 아이들한테도 늘 다정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또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시간도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정말 잠깐이었죠. 우리 큰애가 10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한테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낡은 가구를 수리하다가 녹슨 못에 손을 다친 거였죠. 어떡해. 상처가 너무 깊은 거 아니야? 뭘 이런 걸로 호들갑을 떨고 그래. 괜찮아. 이런 건 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상처를 보니까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피도 많이 나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냥 조금 다친 상처가 아니었고 꼭 곪을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주변 근육이라도 다친 건지 시퍼렇게 부어오르기까지 했고요. 여보, 냅두면 안 될 것 같아. 병원에 가자. 이런 걸로 응급실 가면 돈만 몇 배로 내는 거야. 소독만 해줄 게 뻔한데 뭐하러 가? 집에 소독약 있지? 있기야 한데 그래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남편 말대로 집에 있던 소독약으로 대충 소독하고 말았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 선택이 독이 될 줄은요. 며칠 뒤부터 손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붓고 열이 나고 색도 변하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파상풍으로 번진 뒤였어요. 손의 피부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가 멍해졌어요. 새끼손가락은 절단해야 합니다. 수술 날짜부터 잡으시죠. 아휴, 그래도 다행이네요. 엄지였으면 목수일은 그만둬야 했잖아요. 새끼손가락이라서 다행이에요.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떻게 새끼손가락 없으면 망치는 어떻게 쥐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본인이 제일 속상할 텐데 제가 더 속상한 티를 내면 남편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결국 버틸 수 없으니 수술은 했고 손가락 하나는 그렇게 없어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손가락 하나가 없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더라고요. 힘을 주는 균형이 달라지니까 남편은 자꾸만 손을 더 다쳤어요. 작은 상처들이 반복됐죠.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찮아 라는 말만 했고 무리하지 마 정도만 했죠. 속으로는 수백 번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왔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평소랑은 다른 묘하게 들뜬 표정이었어요. 여보, 나 큰 계약 하나 따냈어. 이제 진짜 대박이야. 큰 계약? 무슨 계약? 당신 공방에 큰 계약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니, 큰 계약이 들어오면 물량이나 맞출 수 있어? 남편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자기가 평소에 자주 만들어 오던 디자인의 TV장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는 큰 돈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서 웃돈도 얹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 TV장이 다 비슷비슷하지. 당신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아, 무시하는 거 아닌 거. 근데 왜 내 장식장 서랍이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디자인 비용이래. 그래서 웃돈 준대. 디자인 비용이라뇨? 저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평생 소일거리만 해오던 사람에게 갑자기 디자인 값까지 얹어 큰 돈을 주겠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 말로는요, 끽해봐야 원래 120만 원에 팔고 있던 TV장을 그쪽에서 10배를 주고 사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아니, 12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계약서도 썼어. 계약서는 잘 살펴본 거 맞아? 당연하지. 그런 거 안 보고 도장 찍겠어.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남편은 10배라는 말에 그 숫자에 완전히 홀려 있었어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볼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우리도 좀 숨통 트이겠다는 생각뿐이었겠죠. 그렇게 남편은 도장을 찍었고 그 계약서는 사기였어요. 계약서에는요, TV장만 납품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디자인까지 전부 넘긴다는 조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살펴본 거 맞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바로 계약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요, 정말 철저했어요. 남편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계약서에 적힌 날짜며 조건이며 전부 함정처럼 짜여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결국 그 업체는 남편의 디자인을 홀라당 삼켜버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만들어 두었던 재고 가구들 있잖아요. 목공소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들요. 그것들마저 디자인 도용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고작 1200만 원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1200만 원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로 남편이 그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왔던 가구들을 전부 팔지 못하게 된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확 달라졌어요. 목공을 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했어요. 늘 좋아하던 톱질도 나무 냄새도 싫다면서요. 시들시들한 시금치처럼 기운이 쭉 빠져버렸어요. 여보, 상심하지 마. 당신 손재주가 어딜 가겠어? 당신은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됐어. 당신도 그동안 목수라고 설치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했었던 거 아니야? 어쩜 그리 태연해? 남편은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진 사람처럼 돌변했어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본인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려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소주를 들이부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본인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렇게 자책을 하다 보니요. 남편 마음 한구석에 생긴 병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남편의 건강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을 절단했을 때부터 어쩌면 이미 그만둬야 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때 접었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였죠.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갑자기였어요.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날 아침부터 상태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앉아 있었고 구토도 했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술병이 난 줄 알았어요. 어제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해장국이라도 끓여줘? 밥을 못 먹겠어. 배가 너무 아파. 그런데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정신없이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걸요. 의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됐어요. 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느껴졌죠. 그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발버둥을 쳤죠. 처음에 병명을 들었을 때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의사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지? 싶었죠. 케톤산증이라고요? 아니, 그게 뭔데요? 조금 생소한 병이긴 하죠. 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당뇨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 평생 어디 아픈 적도 없던 양반인데 갑자기 당뇨라니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이 당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전혀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톱질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덥다고 하던 사람이었으니 저는 당연히 건강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더 믿기지가 않았죠.
의사는 남편 상태가 꽤 심각하다고 했어요. 이미 심한 탈수 증상이 동반되어 있었고 구토와 복통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요. 그동안 남편은 인슐린을 맞아야 할 정도의 당뇨는 아니라서 버티고 버텨왔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쌓인 것들이었다고 했어요. 목공을 하면서 생겼던 크고 작은 감염들, 손을 다치고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시간들,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결국 이렇게 병이 터져버렸다는 거였죠. 의사는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신체가 지방산을 연료로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성을 띠는 케톤체가 만들어져 이런 병이 생긴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솔직히 절반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아야 할 주사, 먹어야 할 약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탈수 증상이 조금만 와도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야 했고 인슐린 주사도 빠지면 안 됐어요. 저칼륨 혈증이 생기지 않게 칼륨도 따로 투여해야 한다고 했죠. 병실에서 간호사가 주사와 약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일까? 저건 또 얼마일까? 하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괜히 농담을 던졌어요. 여보, 나 완전 약쟁이 된 거 같지 않냐? 하루 종일 맞고 먹고만 하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해받지 않으려면 빨리 건강해져야지.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남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예전처럼 혈색이 좋지도 않았고 눈에 힘도 없었어요. 의사는 분명히 말했어요. 남편의 병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요.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병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나는 병간호 하나로도 허리가 휘는 줄 알았는데 내 딸까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는 본인이 인생을 헛살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 죄라고, 다 자기 탓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병실 밖에서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그래도 초반에는요, 아직 희망이 조금은 있었어요. 남편은 동네를 천천히 산책할 수 있었고, 저랑 같이 붕어빵도 사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남편은 방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다고 했고, 금방 지쳐버렸죠. 목공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정수기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야 했어요. 남편 약값에 병원비에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까지요. 정말 숨이 막히게 돈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멍하니 앉아있곤 했죠. 그때 저는요, 버틴다는 말 말고는 딱히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랴 병간호를 하랴 정말 몸이 12개라도 모자라겠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이제는 양서방을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니? 그게 서로를 위한 길 같은데. 병원이라면 호스피스 병원 같은 거 말하는 거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어설픈 병원에 보내놓고 환자 더 나빠지는 거 몰라서 그래? 돈도 없으면서 무슨 병원 타령이야? 어머님, 그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던 선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병간하기 싫어서 조상님들이 묻혀 계신 선산을 팔으란 소리냐? 어쩌다가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조상님 노하신다. 참 돈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들던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당장 호스피스 병동에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친정집을 팔겠다 나서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엄마가 오갈 데도 없는데 그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로 가냐고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이 병간호로 고생을 하는 것보단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단 제대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낫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결국 엄마는 친정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돈으로 남편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켰고 남편은 그제야 제때 수액도 맞고 관리도 받는 환경에 놓이게 됐죠.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에 가고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 챙길 여유가 없었는데 엄마가 그걸 다 해주셨어요. 밥 해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숙제도 봐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도 알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병원비를 대기 위해 집을 팔았다는 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왜 엄마를 모시고 사냐는 잔소리를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본인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본인도 알았던 거겠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병원과 집, 회사와 병원 그 사이를 오가면서요. 그러다 우리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생기셨어요? 생기다마다 우리 집 말이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글쎄 땅값이 100배가 올랐다지 뭐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날아갈 것처럼 흥분해 있었어요. 이제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면서요.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밖까지 전부 다 들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돈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딸도 고생 끝이겠네요. 그런데 웃긴 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침묵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충 별일 없냐는 말로 얼버무린 뒤 전화를 끊더니만 한 3시간 뒤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자랑이 덜 끝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상상도 못할 말을 뱉으셨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내 돈인데 왜 며느리 고생 끝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서울 가서 치료하려 한다. 서울이요? 아무래도 서울 의료진이 더 좋게 하겠죠. 근데 꼭 가야 할까요? 아이들이나 저희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같이 가자 하든 나랑 우리 아들은 서울 갈라니까 너는 그만 이혼 도장 찍어라. 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마이키 못 알아먹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집까지 팔아서 그동안 그이 병원비 대면서 병간호한 며느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거머 얼마나 하는 집을 팔았다고? 내가 그깟 너네 살던 친정집 다시 사줄 테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리 준비라도 한 건지 제 눈앞으로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종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아이고야 하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대로 푹 꺼지듯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동안 네가 병수발 드느라 고생한 거 돈 많이 쓴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도리로 친정집은 다시 사주겠다는 거야. 그 시골에 있는 그 집이 익숙하니 살기 편하겠지?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 우리도 다 정리하고 서울로 떠나지 않겠냐. 이렇게 외진 총구석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봐야 병이 나아지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 목숨이라도 건사해야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다 털고 일어나서 양육비라도 보내줄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 그 이야기 우리 남편도 동의를 하니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동의 안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우리 아들이랑 전화 연결이라도 해줘. 그러면서 당당하게 휴대폰을 꺼내들어 호스피스 병동에 연결을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전화기를 향해 소리를 쳤어요. 정말 당신이 나와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게 맞냐고요.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누구보다 고생한 저에게 이혼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을 수 있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나랑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라고? 당신 솔직히 귀찮아서 나 호스피스 병동에 버린 거잖아.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왜 버려? 당신 병원에 입원한 뒤로 약도 수액도 꼬박꼬박 맞아서 조금 더 좋아졌잖아. 그럼 뭐해? 여기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답답해서 싫다고. 당신은 내가 귀찮아서 나를 이 병원에 가둔 거야.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선택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시킨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귀찮아서 저 편하자고 한 선택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어디서 세뇌라도 당한 사람처럼 우기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배신감이 밀려오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남편을 그 병동에 보낸 게 제가 편하려고 그런 거였을까요?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관리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 병원비를 마련하겠다고 우리 엄마가 평생 살던 친정집까지 손해보고 팔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 제가 귀찮아서 남편을 병동에 입원시킨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요. 그 생각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허무했고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그동안 뭐였나 싶더라고요. 매일 병원과 집으로 가고 돈 계산하면서 한숨 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틴 시간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들도 동의한 거 알겠지?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질질 짤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도장 안 찍겠다고 버티는 건 결국 내 돈이 탐난다는 소리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라.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저는 그 순간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이 사람 눈에는 제가 그렇게밖에 안 보였다는 게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요. 당장 찍어드릴게요. 대신요, 각서 하나만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각서? 무슨 각서를 쓰라는 거야?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정집, 그 낡고 낡은 시골에 있는 집을 엄마가 팔았던 그대로 다시 사주신다고요. 나중에 말 바뀔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각서로 남기고 싶어요. 참나. 그래, 그렇게 하자. 그 낡아 비틀어진 니네 친정집 내가 다시 사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걸로 발목 잡혀서 평생 붙잡혀 살고 싶진 않다. 그 말을 하는 얼굴이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큰 돈을 쥔 사람처럼요. 저는 종이를 들이밀었고 시어머니는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볼펜을 쥐고 각서라고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셨죠. 정말 딱 필요한 말만 적어내렸어요. 우리 친정집을 팔았던 그대로 다시 사준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하게 손이 떨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이제 진짜 이혼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가는 일도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알아서 병간호하세요. 누가 오라고 붙잡든 서울로 갈 건데 뭐가 문제야. 병원도 다 알아볼 거고 걱정 말아라.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기사 하나를 딱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침침한지 가늘게 뜨고 휴대폰을 확인하셨죠. 그건 몇 달 전에 난 기사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이런 걸 찾아볼 방법도 몰랐을 거고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적도 없었으니 더더욱 몰랐을 경제적 정보였어요. 그 기사 내용은요, 우리 친정집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릴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고속도로 때문에 땅값이 100배가 뭐예요? 거의 300배 이상 올랐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0배 주고 판 우리 집에 300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 동네가 왜 재개발이 되고 땅값이 오른 줄 알고 계세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여기 개발이 된다고. 그게 다 옆 동네에 고속도로가 뚫릴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가는 줄은 알고 계세요?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 땅값 오르면 그만이지. 그 고속도로가요, 바로 저희 친정집 옆을 지나가요. 톨게이트도 생기고요. 제가 아주 비밀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속삭이며 말을 하니 시어머니 입이 정말 자연스럽게 떡 하고 벌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단박에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너네 그 시골집도 올랐단 말이냐? 무려 300배가 올랐다네요. 그 짧은 순간에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쉽게 얼마나 얕게 사람 인생을 계산해 왔는지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이득을 본 것만 계산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된 거죠. 얼마나 웃겨요. 여기는 고속도로 바로 옆도 아니고 옆 동네에 뚫리는 건데도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땅값이 그렇게 올랐대요. 그런데 우리 친정집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요,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머릿속에 계산기가 켜진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인생 정리하듯이 서류를 들이밀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이혼 도장 찍고 각서 쓴 지 고작 5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300배가 올랐으면 그 시골집이 도대체 얼마란 말이냐? 이건 무효다. 이 각서는 무효야. 이미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어떻게 물려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값이 300배나 올랐다는데 그걸 사주냐? 집값이 300배가 오르든 500배가 오르든요. 그 돈으로도요, 제가 그동안 한 병간호 마음값은 못 따라와요. 제가요,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 병간호를 하고 집까지 팔아가면서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게 해보겠다고 병원에 입원시킨 그 마음이요.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한 헌신이었는데 그 모자가 제 마음을 그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무너졌어요. 갑자기 오열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된 땅인데 우리 아들 서울 가서 병 고쳐야 한다. 너도 잘 알잖니? 한 번만 물으자. 너도 우리 아들 건강해지길 바라잖니? 고작 양육비 때문에요. 저도요, 좋은 회사는 못 다녀도요, 푼돈 벌면서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그깟 양육비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애원하듯이 말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남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을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제가 남편을 위해 한 선택을 병간호하기 귀찮아서 호스피스 병동에 처박아둔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너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못 물려줘? 네, 이제 남이잖아요. 이혼 도장까지 찍었는데 무조건 친정집은 되찾아야겠어요. 그건요, 제가 그동안 제 인생을 다 털어서 병간호한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 돈 없어. 진짜 없어. 300배나 오른 그 집은 절대 못 사줘. 어머님, 집 팔고 보상금 받은 걸로 우리 친정집 사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시세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
당장 돈 한 푼도 없이 나는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사냐. 우리 아들 치료는 또 어쩌고. 어머님, 돈 없을 때 그 선산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주신다면서요. 선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요.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지는데 진짜 턱 맞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 그대로 멍해진 얼굴이었죠. 그렇게 말로만 매번 팔아서 도와주겠다, 팔아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해놓고는요. 정작 팔리지도 않는 선산 하나 들고 그렇게 갑질을 해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 애지중지 갑질하던 선산 그거 팔아서 병도 고치고 집도 사시면 되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 갑자기 빌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애매할 정도로 초라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 전 재산을 며느리한테 다 털리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언제 털어서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본인 입으로 본인 말로 사주겠다, 도와주겠다 해놓고는 그건 홀라당 까먹고 마치 제가 무슨 술수를 써서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몰아가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서를 팔랑거리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그러면 집은 언제 사주실 거예요? 이 집은요, 언제 파실 거고요? 나 이 집 절대로 못 판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팔아? 그럼 이 집도 안 팔고 돈은 어떻게 마련하시게요? 내가 실수했다 치자.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이제 와서 이 나이 먹고 어떻게 아들놈 병수발을 드냐. 우리 아들도 이혼 안 한다고 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또? 하면서 성질을 버럭 부리는 남편놈에게 정말 나랑 이혼할 거지? 하고 물어보니까 총알을 쏘는 것처럼 말을 하대요. 몇 번을 물어보는 거냐고. 우리 엄마 땅 보상받을 거니까 그 돈으로 병 치료하면서 잘 살 거라고. 저랑은 무조건 이혼한다고요. 이혼 무조건 할 거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참 이혼이라는 거 쉽대요. 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동안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남편 병간호를 해왔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가 되어버렸죠. 들으셨죠? 이혼한대요. 어머님이 사주실 친정집으로 가서요. 저도 우리 애들이랑 우리 엄마랑 자급자족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살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더니 땅을 치고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모습이었죠. 솔직한 말로 통쾌하거나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제 속이 골마 있었으니까요. 이혼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라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역시 딱 반반 나누겠다고 딱 잘라 말하니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기여도는 제 쪽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동안 벌어온 돈도 병간호도 생활유지도 전부 제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지저분하게 재산 분할 소송까지 가면서 서로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반반 나누자고 한 거였어요. 나름의 호의였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어떤 소득도 없이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아마 부동산에라도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손해보는 장사라고 물으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았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죠. 이혼은 이혼대로 재산 분할은 각서대로 처리하자고요. 그 종이를 보내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제 삶을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그제야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말은요,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었어요. 거기다가 각서까지 딱 남아 있었으니 시어머니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겠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댁집을 정리한 돈으로 우리 친정집을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제 명의로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바짝 쫄았어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까지 집을 정리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 집을 정리한 돈으로 우리 친정집을 사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면서 당장 남편 병원비가 걱정이라고, 자기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놀이를 하자 싶어 우리 부부가 살던 집을 처분한 돈 중 절반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이 돈으로요. 치료는 제때 받게 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할지도 모르니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다로 시작된 말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버텼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본인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끝을 맺더라고요. 참회라고 해야 할까요? 뒤늦은 후회였죠. 저는 받아줄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든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수발을 들고 병원비를 책임지고 집까지 팔아가며 선택했던 일을 본인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귀찮아서 나를 병원에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큰 실망을 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한번 돌아서 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죠. 사실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조정 신청을 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손에 쥐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제가 간병한 기록, 병원비를 오롯이 책임졌다는 영수증들, 시어머니의 부당한 이혼 요구까지 법적으로는 전부 제 편이 되어줄 증거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 얽히고 싶지도 않았고, 더 미워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인연을 여기서 끝내고 싶었죠. 우리는 결국 친정집을 다시 되팔았어요. 그 사이에 아주 소폭이지만 가격 상승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그 시골에서 계속 버티는 건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친정집을 정리하고 아예 다른 지방 도시로 내려오게 됐어요. 고향도 아니고 추억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죠.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어요. 과연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요, 시댁과도 물리적으로 멀어졌고 아이들 학교 환경도 훨씬 나았어요. 조용했고 숨 쉴 틈이 있었어요. 이사한 뒤로 시어머니는 종종 연락을 해왔어요. 너희 어디로 이사를 간 거냐? 예전 집은 텅 비었던데. 우리 손주들 보고 싶다. 찾지 마세요.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이 그 병동에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 않으니 결국 저를 다시 불러들이고 싶었던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수발을 들며 살 자신이 없었어요. 한번 부서진 마음은 다시 붙이기 어렵더라고요. 지금의 저는요, 미련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 끊어내고 아이들과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고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엄마랑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요. 아주 평범한 하루들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 버티던 삶에서 벗어나 그냥 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심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